안녕하세요. 저는 2021학년도 준토 공개 강의 7과 세포호흡과 발효 파트를 맡은 12기 최수연입니다. 오늘은 이와 반응 경로부터 해당 시트르산세로 산화적 인산화를 거쳐 발효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강의에 포함된 키텀 단어장을 활용하시면 내용 이해가 더욱 수월합니다. 첫 번째로 이와 반응 경로입니다. 물질대사 경로, 메타볼릭 패스웨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동화 반응, 아나볼릭 패스웨이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와 반응 경로인데요. 오늘 살펴볼 발효와 유산소 호흡은 모두 커다란 분자를 작게 나누고 에너지를 방출시키는 이와 반응에 속합니다. 두 번째는 리독스 리액션스입니다. 세포호흡과 발효 과정은 대부분 리독스 리액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독스 리액션의 리독스는 환원을 뜻하는 리덕션, 그리고 산화를 뜻하는 옥시데이션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환원임을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은 전자 획득, 산화수의 감소, 산소의 이름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산화를 판단할 수 있는 조건 역시 전자 이름, 산화수의 증가, 산소 획득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주로 전자의 이동으로 산화와 환원을 파악할 것이기 때문에 슬라이드에 등장하는 반응에서 전자의 이동에 주목해주세요. 그러면 바로 예시를 보면서 지난 슬라이드의 개념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에 제시된 반응은 세포호흡을 간단하게 나타낸 화학식인데요. 여기서 포도당이 이산화탄소로 산화되고 탄소가 물로 환원된 것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세포호흡은 산화환원 반응으로 이루어져 있고 산소가 전달받아 환원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방출시키는데 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도당의 전자가 산소까지 전달되기 위해서는 전자를 전달해주는 전달자, 셔틀이 필요합니다. 세포호흡 과정에서는 이 셔틀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NAD+가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처럼 NAD+는 전자를 받아 환원 형태인 NADH, 산화 형태인 NAD+가 되는 것을 반복하면서 전자를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동된 전자는 바로 산소에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체인이라고 불리는 전자 전달계를 통해 산소로 전달됩니다. 이 전자 전달계는 여러 단백질이 이어진 형태인데 전자는 단백질들을 차례로 지나며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에너지를 방출했기 때문에 전자의 자유에너지는 점차 단계적으로 감소하고 세포는 이 방출된 에너지를 ATP 형태로 저장하고 사용합니다. 여기서 단계적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의 방출이 단계적으로 일어난다는 특징이 전자 전달계와 연소에서의 에너지 반응을 구별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소와 세포호흡 모두 포도당에서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감소하는 에너지의 양, 그리고 생성물은 동일하지만 에너지의 감소 양상이 서로 다른 것을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다 보셨나요? 그러면 이제는 세포호흡이 정확히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진행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포호흡은 해당, 피루부산 산화, 시트르산 회로, 그리고 산화적 인산화 이렇게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ATP를 생성하는 과정만 봤을 때 혹시 한 가지의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바로 두 단계는 기질수준 인산화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나머지 한 단계는 산화적 인산화를 사용하여 ATP를 합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포에서 ADP가 ATP로 합성되는 방식은 총 2가지입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보신 대로 기질수준 인산화, 그리고 산화적 인산화가 그것들입니다. 기질수준 인산화의 경우에는 슬라이드의 그림처럼 효소가 기질의 인산기를 ADP에 직접 옮겨줌으로써 ATP를 합성하는 방법입니다. 산화적 인산화의 경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앞쪽에서 보았던 전자 전달계의 산화하는 반응을 통해 진행되는 ATP 합성 방법입니다. 이 그림은 아까 7번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그림의 확대본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실 경우 잠시 정지해서 차이를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해당부터 자세하게 세포호흡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과정에서는 미토콘드리아가 아니라 세포질에서 반응들이 일어나는데 해당 과정은 ATP를 사용하는 에너지 투자기와 ATP를 획득하는 에너지 회수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해당 과정의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반응물과 생성물로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단순하게 6탄당인 포도당이 3탄당 피루부산 2개와 물 2분자로 나누어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루부산과 물만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ATP 2분자와 NADH 2분자가 추가적으로 생성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세포가 포도당에 효소를 가하여서 바로 피루부산으로 변환시키기에는 포도당이 지나치게 안정하다는 커다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는 에너지를 사용하여 포도당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주는 에너지 투자기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2개의 ATP를 사용하여 총 2개의 인산기를 첨가해주고 포도당을 인산기가 1개 포함된 3탄당 G3P 2개로 변환시킵니다. 그리고는 이 2개의 G3P에서 기질 수준 인산화를 통해 총 4개의 인산화를 회수하여 4개의 ATP를 생성합니다. 지난 단계에서 투자했던 에너지를 다시 회수하는 거죠. 그리고는 탈수소 요소를 이용해 NAD 플러스 분자 2개를 NADH 분자 2개로 환원시켜줍니다. NAD 플러스의 환원 과정을 거친 G3P는 최종적으로 피루부산과 물로 변화됩니다. 이렇게 에너지 회수기까지 모두 살펴봤으니 간단하게 해당 과정을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해당 과정은 포도당을 2개의 피루부산과 2개의 물 분자로 분해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EATP를 소모하고 4ATP를 생성하여 최종적으로 EATP를 생성하고 2개의 NAD 플러스 분자를 NADH로 환원시킵니다. 이렇게 해당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피루부산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쓰이기 위해 미토콘드리아의 막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피루부산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대로 막을 지나갈 수는 없고 미토콘드리아 막에 운반 단백질을 사용하여 미토콘드리아 내부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운반 단백질을 피루부산 탈수소 효소 복합체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는 피루부산이 이 단백질을 지나면서 수소를 잃고 산화되기 때문입니다. 이 산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피루부산은 운반 단백질을 지나고서 이산화탄소를 생성하여 2탄당이 되고 탈수소 효소에 의해 NAD+를 환원시킵니다. 그 후에 CoA, 조효소 A가 첨가되어 최종적으로는 아세틸-CoA로 산화됩니다. 피루부산은 3탄당이지만 피루부산이 산화되면서 이산화탄소가 생성되기 때문에 이 아세틸-CoA는 2탄당입니다. 3탄당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아세틸코에인은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시트르산 회로의 재료로 쓰이게 됩니다. 시트르산 회로는 다른 말로 TCA 사이클이라고도 불리는 회로이며 최종적으로 4개의 이산화탄소, 6개의 NADH 분자, 2개의 ATP 분자, 그리고 2개의 FADH2 분자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결론만 놓고서 보면 상당히 복잡하고 어지러운 회로이지만 천천히 과정을 살펴보면 전혀 어렵지 않은 회로입니다. 시트르산 회로는 피루부산이 산화되어서 만들어진 아세틸코에이가 회로에 남아있던 옥살록 아세트산과 합쳐져서 시트르산을 형성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두 당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조효소는 떨어져 나가고 4탄당인 옥살로 아세트산과 2탄당인 아세틸코에이가 합쳐지므로 시트르산이 6탄당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시트르산은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트르산에 물이 첨가되었다가 제거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소시트르산 혹은 이소시트르산이라고 불리는 시트르산의 이성질체로 변환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화학식은 동일하지만 수소 하나와 수소 하나의 위치가 변화된 것이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 이소시트르산은 탈수소 효소에 의해 NADH 분자를 하나 생성하고 CO2를 한 분자 생성한 뒤에 알파 케토글루타르산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CO2를 한 분자 생성했기 때문에 알파케토글루타르산이 6탄당이 아니라 5탄당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일 겁니다. 4번 과정에서는 아까 전에 빠져나갔던 조효소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알파케토글루타르산은 CO2를 한 분자 생성한 뒤 탈수소 효소에 의해 NADH를 한 분자 생성합니다. 이렇게 4탄당이 된 후에 조효소 A와 합쳐지게 되는데 그 결과물이 바로 숙신일 코에이입니다. 사진 크롭이 잘못되어서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숙신일 코에이의 구조식을 확인할 수 없으나 다음 슬라이드에선 가능하니 꼭 구조식을 확인해주세요. 4번 과정에서 합쳐진 조효소가 숙신일 코에이의 끝에 달려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5번 과정에서는 이 숙신일 코에이에 인산이 첨가된 후 조효소가 다시 떨어져 나가고 GDP가 기질 수준 인산화를 통해 GTP를 형성한 뒤 숙신일 코에이가 숙신산으로 변화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질 수준 인산화를 통해 GTP만 생성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GTP를 사용하여서 ADP가 ATP로 바뀌게 되고 최종적으로 ATP가 한 분자 생성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번 과정을 통해 생성된 숙신산은 탈수소 효소에 의해 FAD를 FADH2로 환원시킵니다. 앞 과정에서 나왔던 탈수소 효소에 의한 변화와는 다르게 FDH2로 환원시킨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트르산 회로 전체에서 거의 다 NADH가 등장하지만 FADH2가 등장하는 과정은 이 6번 과정이 유일합니다. 이렇게 환원시키고 난 뒤 숙신산은 푸마르산으로 변환됩니다. 7번 과정은 탈수소 효소가 전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앞의 과정들보다 훨씬 더 단순합니다. 푸마르산에 물이 첨가되면서 말산, 말레이트로 변화되는 것이 끝입니다. 회로의 마지막 과정인 8번에서 말산은 탈수소 효소에 의해 NADH 한 분자를 생성하고 옥살로아세트산으로 변화됩니다. 옥살로아세트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바로 1번 과정에서 재료로 쓰였던 그 옥살로아세트산과 동일한 물질입니다. 이렇게 아세틸코에이의 투입으로 시작되는 반응들이 하나의 고리가 되어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정을 시트르산 회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트르산 회로의 최종 생성물들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트르산 회로에서는 NADH 3분자, CO2 2분자, ATP 1분자, 그리고 FADH2 1분자가 생성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세틸코에이 한 분자가 투입되었을 때의 결과임을 생각해보면 포도당 한 분자를 재료로 했을 때 최종 생성 분자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포도당 한 분자는 아세틸코에이 두 분자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합계의 결과물에서 2를 곱한 것을 결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해당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그 앞에서 포도당이 잃은 전자들이 어디로 이동한다고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바로 전자 전달계였는데요.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 위치하고 있는 이 전자 전달계는 시트르산 회로의 바로 다음 단계인 산화적 인산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자 전달계는 여러 개의 단백질 복합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1번과 2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과정과 시트르산 회로에서 만들어진 NADH와 FADH2가 전자 전달계에 도달하고 나면 먼저 복합체 1번에서 NADH의 산화가 이루어집니다. NADH에서 떨어져 나온 전자가 다음 단계로 이동하면서 방출한 에너지는 복합체 1번에서 수소이온을 수동수송하는 데 사용됩니다. FADH2는 1번 복합체가 아니라 2번 복합체에서 산화되는데 이때 NADH와 다르게 수소이온이 펌핑되지 않습니다. 이후 1번 복합체와 2번 복합체의 전자는 유비퀴논이라고 불리는 그림에서는 Q인 조효소 Q로 이동하게 되고 3번 복합체, 4번
복합체를 이동하기 전에 사이토크롬 C, 마지막으로 4번 복합체의 순서로 전자 전달계를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2번에서는 수소 펌핑이 일어나지 않지만 3번 복합체에서는 1번 복합체와 마찬가지로 수소 이온의 펌핑이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졌던 전자의 이동은 4번 복합체에서 끝을 맺게 되는데 바로 전자의 최종 수용체인 산소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4번 복합체에서 산소가 전자를 받게 됨에 따라 물이 생성되고 이때 방출된 에너지로 역시 수소이온의 펌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사용해서 복합체들이 수소이온을 펌핑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얘네들은 왜 수소이온을 펌핑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막사이 공간의 수소이온 농도가 미토콘드리아 내부 기질보다 높은데요. 이렇게 농도 차이가 생길 경우 농도 기울기가 나타나게 되고 여기서 수소이온이 확산됨에 따라 양성자 구동력이라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이 힘은 ATP를 합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힘이기 때문에 항상 유지되어야 됩니다. 이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부 기질에 모여있는 수소이온을 다시 막사이 공간으로 이동시켜 농도 기울기를 유지해야 되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전자전달계는 에너지를 사용하면서까지 수소이온을 펌핑해서 농도 기울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펌핑된 수소이온은 ATP 효소에 도달해서 그 목적을 최종적으로 달성하게 됩니다. 수소이온이 효소의 고정자에 진입하게 되면 효소의 회전자를 한 바퀴 회전시키게 됩니다. 이 회전자가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효소에 들어갔던 수소이온은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나가게 되고 회전자의 회전에 의해서 ATP와 이산이 결합하여 ATP가 형성되는 것이 ATP 합성 효소의 원리입니다. 여기까지가 세포호흡의 전체적인 과정이었는데요. 그러면은 세포호흡을 마무리하는 의미로 포도당 한 문자당 생성되는 ATP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세포호흡의 결과물 중에 수소이온을 수송할 수 있는 물질, 전자를 수송할 수 있는 물질은 NADH와 FADH2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NADH 한 문자는 10개의 수소이온을 수송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4개의 수소이온이 1개의 ATP를 형성하기 때문에 1개의 NADH 분자는 2.5개의 ATP를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을 FADH2 한 분자가 6개의 수소이온을 수송할 수 있는 것에 적용하면은 하나의 FDH 분자는 1.5개의 ATP를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시트르산 회로 결과 10개의 NADH, 2개의 FADH2, 4개의 ATP가 형성되기 때문에 32 ATP가 형성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산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닌데요. 뇌세포와 간세포에서는 해당의 결과물인 NADH 두 분자가 FADH2 두 분자로 전환되어서 산화적 인산화에 사용되기 때문에 32 ATP가 아니라 30 ATP로 계산하는 것이 옳은 결과입니다. 포도당 한 문자당 각각의 세포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들을 모두 정리해보면 이 표와 같습니다. 필요하신 경우에는 일시정지 후 활용해주세요. 앞쪽에 표 잘 보셨나요? 앞에서까지 말씀드렸던 과정은 모두 최종 전자 수용체로 산소를 사용할 수 있는 산소가 충분한 환경에서의 세포호흡입니다. 하지만 미생물을 생각해보면 현미성 미생물과 같이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미생물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생물들은 어떻게 ATP를 생성할까요? 해당은 산소가 필요하지 않으니 예외로 두고 산소가 부족할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 경우 전자전달계가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과정에 사용될 NAD 플러스를 재생시킬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여러 생물들이 이 대체제로 활용하는 방법을 통틀어서 우리가 발효라고 합니다. 오늘은 발효의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바로 알코올 발효입니다. 해당은 산소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포도당에서 피루부산이 되는 것까지는 일반 세포호흡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알코올 발효에서는 이 피루부산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여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되고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진 ENADH의 수소와 전자가 전자 전달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세트알데하이드로 전해져서 최종적으로 에탄올이 만들어집니다. 에탄올이 만들어짐에 따라 NAD 플러스는 재생되고 계속해서 해당 과정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 발효에서는 산소가 최종 전자 수용체가 아니고 NADH의 전자를 받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최종 전자 수용체가 됩니다. 젖산 발효에서는 피루부산에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지 않고 그대로 피루부산이 NADH와 전자 수소를 전달받아 젖산으로 변화됩니다. 역시 알코올 발효에서와 마찬가지로 NAD 플러스를 재생시키고 최종적으로 전자를 받는 물질은 산소가 아니라 피루부산이므로 젖산 발효의 최종 전자 수용체는 피루부산이 됩니다. 세포호흡과 발효의 차이점을 정리하면서 강의를 슬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포호흡은 산소가 있는 조건에서 포도당 한 분자당 30에서 32 ATP가 생성되며 최종 전자 수용체가 산소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발효는 산소가 부족한 조건에서 포도당 한 분자당 2ATP만 생성되며 최종 전자 수용체가 산소가 아닙니다. 또한 세포호흡에서 사용되는 ATP 합성 방법은 두 가지이지만 발효에서는 해당만 정상적으로 이용되므로 산화적 이산화가 아니라 기질 수준 이산화만 이용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38번 슬라이드는 해당 피루부산 산화, 시트르산 회로, 그리고 산화적 이산화에서 산소가 사용되는 여부와 해당 반응들이 일어나는 장소를 정리한 표입니다. 일시정지 후에 필요한 부분을 사용해주세요. 7과 세포호흡과 발효 단원의 준토 공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의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자유롭게 코멘트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